그 떨어진 이유는 저는 윤핵관에서 찾습니다. 윤핵관에서 너무 좀 심하고 무리하게 사람들을 쳐내고 일부 후보들이 대통령실의 참모들을 간신배로 모는 것은 정말 굉장히 부당한 이야기입니다. 김기현 후보의 울산 땅 투기 의혹이 터져나오면서 역대 가장 혼탁한 전당대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기승전 김기현 사태로만 연결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자꾸 하니 당원들이 역정이 나십니다. 김기현 후보 이번 논란은 못 버틸 거다. 결국 사퇴하는 수순으로 가지 않겠느냐. 예, 이 전해드린 대로 국민의힘이 오늘 새 당대표를 선출합니다. 역대 최고의 투표율을 기록했지만 막판까지 진흙탕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아까 우리가 영상에서 보셨듯이 이 황교안 후보가 역대급 진흙탕 선거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 혼탁한 전당대회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까지 어제 마지막까지 안철수 황교안 후보는 또 굉장히 비판을 하는 이야기를 했고요. 어떻게 좀 전당대회 이제 선거라는 것이 이제 뜨거운 경합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소 과열된 측면은 있습니다. 그러나 진흙탕, 역대급 혼탁 이런 표현까지는 제가 동의하기가 좀 어렵고요. 사실상 선거는 끝났죠. 결과도 아마 지금 나와 있을 텐데 오늘 전당대회에서 한 4시경에 결과가 개봉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례 없는 당원들의 뜨거운 참여 열기가 확인이 됐고요. 55%를 넘는 투표율이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한마디로 이게 당심 폭발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과거에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경우입니다. 당원들은 어쨌든 우리가 단결하고 화합하고 결속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튼실하게 뒷받침하고 그리고 내년도 총선에서 꼭 승리를 이뤄달라는 간절한 당원들의 염원이 이런 높은 투표율로 반영이 되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서도 제가 이제 이 패널들한테도 좀 여쭤보긴 했지만 물론 아직 그 투표 결과를 열어봐야 알겠지만 비대위원장 생각하시기에는 이게 결선 투표 갈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그거 알면 제가 돗자리 깔아야 되겠죠. 저도 궁금해서 사실은 기자분들에게 당직자분들에게 물어봤는데 한 절반 정도인 것 같아요. 이 높은 투표율이 1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에게 유리할지 아니면 이게 추격자들에게 유리할지는 좀 해석이 분분한데요. 어쨌든 전당대회는 매우 성공적으로 치러지게 됐고 또 오늘 한 10,000여 명의 당원들이 참여하는 전당대회가 됩니다. 그래서 축제 분위기 속에서 또 우리 국민의힘 집권 여당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고 전진을 도모하는 그런 좋은 행사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제 저희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전당대회 때 2, 3위 후보들이 이제 비판을 가세를 하면서 어제 특히 이제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전직 당대표도 지내지 않았습니까? 대여 투쟁을 하겠다라는 이제 발언을 했었고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아예 대통령실 수석을 공수처에 고발까지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과연 당내 선거에서 나온 적이 과연 있었는지 싶어요. 이제 막판 표심에 좀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봐야겠죠. 아마 오늘부터는 그런 표현을 자제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어쨌든 오늘이 될지 12일이 될지 최고위원은 오늘 구성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당대표가 이제 오늘이 될지 12일이 될지 모르겠는데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이 되면 그야말로 새로운 각오로 우리가 내년 총선을 향해서 출발하는 것이니까 우리 후보들도 다 자중자애하시고 우리 당의 단합과 결속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얘기가
사실 이 두 후보가 연대를 하면서 이 당 대여 투쟁까지 이야기 나온 마당에 전당대회가 끝이 나게 되면 예. 혹시 뭐 당이 분당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예전에 그런 경우가 좀 있었잖아요. 글쎄 뭐 지금 55%를 장외하는 저 뜨거운 투표 열기가 과연 뭐를 의미하겠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100% 당원 투표를 통해서 우리 예. 당원들의 그야말로 긍지와 자부심이 매우 고취된 상태에서 전당대회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국회에서 전개되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양상들, 그러니까 다수 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의 입법 횡포, 거기서 정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우리 여당의 모습,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우리 당원들에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극적인 그런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원들이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결속하고 화합하면서 우리가 뭉쳐서 결국은 의석 구조를 우리가 내년에 바꿔내야 되겠다라는 그 열망, 이것이 결국 투표 열기로 전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서 그러한 당원들의 당심을 오늘 이번에 출전한 후보들이 모를 리가 없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오늘이나 전당대회 결과에 따라서 새롭게 구성되는 지도부에 대해서 이 선거 결과에 대해서 추가로 그런 큰 후유증을 걱정할 만한 그 이야기들은 뒤따르지 않을 것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위원장님께서는 이제 그렇게 분석을 해주셨지만 일각에서는 계속 지금 그 말씀만 예, 일각에서는 예. 물론 이제 그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당심이 한 가지로 모아졌다라는 분석도 있지만 전당대회 시작하기 초반부터 일어난 윤심 논란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전당대회 룰도 개편하는 과정에서 좀 논란이 있었고 몇몇 후보들이 사퇴하는 과정에서도 뭐 윤핵관 논란이라든지 이런 논란들이 일어났잖아요. 전당대회 어쨌든 뭐 이번 전당대회의 그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사실 100% 당원 투표입니다. 기존의 7대3의 규정을 8대2나 9대1로 바꾸지 않고 100% 당원 투표로 바꿨는데 예. 그것은 전적으로 비대위의 치열한 토론 과정을 거쳐서 밀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생산해낸 결론이고요. 예. 그 결론이 지금 매우 잘된 결론이라는 저희들은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당원들이 굉장히 호응이 뜨거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처음에 그런 아이디어를 냈을 때 비난과 비판을 받았습니다만은 지금 전혀 그런 얘기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워낙에 100% 당원 투표에 대한 반응이 뜨거웠기 때문에 아마 다른 후보들도 더 이상 문제 제기를 안 하는 걸로 제가 이해합니다만 예. 그동안 당원들이 사실은 당비를 내고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당의 주요한 의사결정에서 소외된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비로소 이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는 그런 의식을 이제 전달해 줄 수 있었기 때문에 당원들이 이 당의 대소사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면 물론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후유증이 나온다면 그 후유증에 대한 수습도 결국 당원들의 총의로 저는 해결될 문제라고 예. 생각을 해서 당원들의 결집에 의한 이 정당, 당원에 의한 정당으로 운영해 나가는 새로운 정당 민주주의의 새로운 이정표를 지금 쓰고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전당대회에서 이제 새 지도부가 선출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결선 투표를 가게 되면은 비대위원장직이 좀 더 연장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오늘 끝나는 겁니까? 일단은 최고위원들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대표가 공석이라면 그렇죠. 비대위원장은 12일까지 간다고 보는 것이 저희들 유권 해석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6개월 동안 이제 비대위 체제를 이제 이끌어 오셨는데 그동안 이제 우여곡절이 많았잖아요. 그동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전당대회 룰 개편 문제를 비롯해서 자, 6개월간의 여정을 좀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게 평가를 하시죠? 글쎄요, 뭐 제가 작년 9월에 이제 국회 부의장을 하고 있을 때 뭐 비대위원장 제의를 받았죠. 근데 제가 처음에 고사했습니다. 예. 겸직을 하라 그래서 제가 겸직 같은 거는 뭐 제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당시에 뭐 이제 지도부 공백 사태였고 또 가처분이 들어가 있는 상태여서 참 이게 그 전망하기가 황당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결심을 하긴 했습니다만
저도 뭐 독배를 마시는 심정이라고 얘기를 했죠. 다만 이제 제가 뭐 인복이 많아서 그런지 역량 있는 많은 분들이 주위에서 도와주시고 또 우리 당원들 또 비대위원들,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원만하게 대과 없이 비대위원장 임무를 마치게 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100점 만점에 한 몇 점 정도를 본인에게 주고? 제가 뭐 그렇게 역량이 출중한 사람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위원장님께서는 한일의원연맹 회장도 맡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제 강제징용 보상안 문제를 가지고 지금 여론도 그렇고 야당, 특히 야당에서 굉장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본 전범 기업 대신에 이제 제3자가 배상 판결금을 내리는 게 이제 우리 정부 안에 이제 골자인데, 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실 수 있습니까? 야당의 반발은 예상했던 것이고요. 뭐 삼전도에 뭐 개묘 늑약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정부 안의 골자는 대위 변제거든요. 제3자에 그렇죠. 의한 대위 변제. 근데 이 안은 사실 저희 안이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민주당 상임 고문을 지내고 계시고 전 국회의장을 지내시고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지내셨던 문희상 의장님의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래서 문희상 의장님의 아이디어는 재단을 만들어서 한일 기업과 국민 성금으로 기금을 만들어서 그 돈으로 보상을 좀 드리자. 결국 우리가 책임지고 해결하자 이런 생각이셨는데 특별법을 발의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 당시 문재인 청와대에서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야 간의 논의로 이어지지 않았는데 저는 사실 그 당시에 문희상 의장님의 이 고민에 따른 이 안이 진정성을 가진 해결책이었다라고 봐요.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내놓은 안이 사실은 어저께 박진 장관도 얘기했지만 그 절반의 아니라고 좀 봅니다. 물컵의 반만 채워져 있다. 앞으로도 우리가 피해자들을 설득하는 노력, 또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촉구하는 노력, 이것이 계속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강제징용 문제를 더 이상 정치적으로 이용할 게 아니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에 동의한다면 여야가 지금이라도 문희상 안 플러스 알파를 놓고 새로운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한 여야 논의를 시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뭐 빌어서 야당에게 제안하고 싶어요. 정말 우리가 강제징용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서 특별법 제정 마련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좀 밀도 있게 시작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3자 변제안이 이제 민주당 문희상 전 의장의 아이디어였고 그 당시 이제 특별법도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특별법 발의가 됐는데 논의로 진전되지를 못했죠. 왜? 문희상 의장님은 정말 전 애국자라고 생각합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그런 해결책을 고민 끝에 내놨고 했는데 청와대에서 그걸 거들떠 보질 않았고 그러니까 뭐 민주당 의원들도 따라서 뭐 논의에 참여를 하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민주당 의원들 속에서도 야 저게 사실은 현실적인 대안이다라고 평가한 의원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도 지금 문희상 전 의장이 아이디어로 나온 특별법 발의였는데도 지금 이재명 대표 뭐 삼전도의 굴욕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그러고 개묘늑약이라고까지 이제 이야기하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사실 그 과거사 문제 또 일본 문제는 뜨거운 감자에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권도 이거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윤석열 정부 들어서 과연 이 문제를 언제까지 방치해놓고 한일 관계를 이런 식으로 냉각하고 경색 국면으로 이어갈 것이냐. 이것이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냐. 우리의 미래, 우리의 젊은 세대, 미래 세대의 눈높이에 맞게 이 한일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번에 사실 대승적인 결단을 가지고 임하게 됐다. 저는 이렇게 봐서 물론 여전히 한일 문제는 민주당에 의해서는 사실은 정치적으로 좀 많이 활용되어 온 소재였지만 제가 이제 대안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지 말고
민주당도 이걸 해결의 주체로 좀 참여해 줘서 민주당의 의견을 좀 내달라. 정부의 의견을 비판하는 거 좋은데 그러면 민주당도 대안을 좀 제시해 달라. 이렇게 제가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대안 없이 계속 반일 감정만 부추겨서 정파적 이해를 도모하는 것은 저는 이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접근 방식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뭐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돌파하기 위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의 이런 안을 돌파구로 찾은 것이다. 뭐 그런 느낌도 드는 것이 굉장히 격해지셨어요. 그러니까요. 뭐 이재명 후보가 뭐 삼전도에 계묘 늑약까지 나오셨는데 조금 침착하고 차분해지셨으면 좋겠다. 이 반일 감정을 부추겨서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돌파해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 내년이면 총선이 얼마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당으로서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총선일 것 같은데 내년 총선을 예측을 좀 하시자면 그리고 이제 본인의 뭐 계획이라도 있으십니까? 글쎄요, 이제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했는데 예. 국회에서의 상황은 속수무책입니다. 다수 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의 독재 입법 횡포가 이제 도를 넘었습니다. 이것을 많은 국민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손으로 선택된 정부인데 일 좀 하게 해달라는데 일을 못하게 발목을 잡고 발목을 꺾고 있어요. 그것은 국회의 의석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의석 구조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까요? 그러한 필요성에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습니다. 게다가 지금 민주당의 수장인 이재명 대표는 사실 빠져나가기 어려운 사법 리스크에 봉착돼 있지 않습니까? 예.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재명 대표로 과연 차기 총선을 치를 수 있을 것이냐라는 자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새로운 지도부가 우리 100만 책임당원 시대입니다. 우리 2020 선거 때 30만 명에 불과하던 우리 책임당원이 지금 84만 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내년이면 100만 책임당원 시대가 열립니다. 30만 명이 앞전 뛰던 선거와 100만 명이 앞장서는 선거는 양상과 지형이 달라질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저희들은 내년 총선 승리를 자신감을 가지고 준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